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필기 저자 김창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8강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은 91페이지 스폰지 도우법입니다. 펴주십시오. 자, 스폰지 도우라고 하는 것은 말 맞다는 이제 스폰지와 도우, 스폰지 1차 반죽을 스폰지라고 하고요. 나중 반죽을 도우라고 해서 1차 반죽과 2차 반죽, 본반죽을 합쳐서 스폰지 도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종법이라는 일본말도 있네요. 중종법. 자, 제조 공정을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배합표 작성. 배합표를 보면은 스트레이트법과 다르게 배합표가 둘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폰지 비율, 본반죽 비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계량, 스폰지 만들기. 여기서 이제 스폰지 만들기, 그 다음에 스폰지 발효, 그리고 도우, 플로어 타입,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패닝 2차 발효, 굽기 냉각. 자, 스트레이트법과 다른 것을 확인했죠. 자, 그러면 시험에서 자주 언급하는 부분 짚어 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합표 보도록 하죠. 배합표 작성의 스폰지 비율 보면 이제 기본 재료가 4가지 동그라미에서 기억하십시오. 강력분 생이스트, 이스트푸드, 물. 자, 이스트푸드라고 하는 것은 제빵 계량제죠. 빵을 보다 속성 빠르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 재료, 스폰지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에는 소금이 빠져 있죠. 소금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재료 계량한 다음에 스폰지 반죽 만들기. 스폰지 반죽 만들기에 반죽 시간이 저속으로만 4분에서 6분이네요. 픽업이죠. 픽업 단계만 한다. 지금 픽업을 다른 말로 혼합 단계,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통상 반죽 온도가 24도 전후가 되겠습니다. 반죽 온도 기억하시고요. 자, 스폰지 발효는 27도에서 습도가 75에서 80% 정도 되면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발효를 시킵니다. 자, 92페이지 스폰지 발효 완료점, 완료점 4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부피가 4배에서 5배 증가, 반죽 중앙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현상, 드롭이 생길 때까지 발효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pH가 4.8을 나타내며 스폰지 내부의 온도가 28에서 30도가 됐을 때 완료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죽 표면에 유백색이라는 게 뭐냐면 우유의 흰색을 뜻하고요. 피놀, 바늘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바늘구멍이 생겼을 때 스폰지 발효의 완료점이 되겠습니다. 팁을 보죠. 자, 스폰지 내부의 온도 상승이 5.6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자, 시작 온도에서 5.6도까지 상승하는 거죠. 시작 온도가 24도면은 29.6도에서 30도를 나타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스폰지 발효 초기에 pH가 5.5 정도이나 발효가 끝나면 4.8. 자, pH가 약간 떨어지고 있죠. pH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발효가 진행되면 온도는 올라가고 pH는 떨어집니다. 자, 온도는 올라가고 pH는 떨어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우 반죽, 본반죽 만들기 보도록 하죠. 스폰지 반죽과 본반죽용 재료를 전부 넣고 섞는 거죠. 자, 반죽 시간은 8분에서 12분 정도, 반죽 온도는 통상 27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죽의 완료점은요, 반죽이 부드러우면서 잘 늘어나고 약간 처지는 상태가 되었을 때가 최적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본반죽이 완료가 되고 난 후에 플로어 타임이 있겠습니다. 플로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을 할 때 파괴된 글루텐층을 다시 재결합하기 위해서 주는 타임이에요. 플로어가 뭐냐? 마룻바닥이고 마룻바닥에다 그냥 놓는다. 작업실 바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플로어 타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반죽 시간이 길 경우, 두 번째, 본반죽 온도가 낮을 경우, 세 번째, 스폰지에 사용한 밀가루의 양이 적은 경우, 네 번째, 사용하는 밀가루 단백질의 양과 질이 좋은 경우,
다섯 번째, 본반죽 상태의 처지는 정도가 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패닝 2차 발효는 스트레이트법과 얼추 비슷함으로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굽기, 냉각 되겠습니다. 자, 장단점 보도록 하지요. 스폰지법의 장단점은 스트레이트법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장점, 스폰지법의 장점이 되는 거죠. 노화가 지연되며 제품의 저장성이 좋다. 왜 노화가 지연되는가? 앞전에 그 7강에서 잠깐 얘기를 했죠. 발효 시간이 길어지면 밀가루 성분 사이에 수분이 치밀하게 스며들어가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합수의 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가루 성분과 물이 치밀하게 결합되는 것을 결합수의 증가라고 하는데, 이 결합수가 커지는 거예요. 결합수가. 그러니까 노화가 지연이 되는 거죠. 그 노화가 지연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수분 함량이 높다라는 얘기고, 수분 함량이 높다는 얘기는 제품의 저장성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피가 크고 속결이 부드럽다. 왜 부피가 크냐? 발효가 길어지면 반죽의 그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루텐이라는 게 신장성이 좋아져요. 잘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발효 내구성이 증가하게 되고, 발효 내구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스트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가스압을 견디는 힘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 가스압에 잘 견딘다. 그 다음에 속결이 부드럽죠. 속결이. 왜냐하면 그 효소라든지 발효 산물에 의해서 그 단백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속결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발효 내구성이 강하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기계 분할에 대한 내구성이 증가한다. 내구성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업 공정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 잘못된 공정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단점은 뭐냐면 시설, 노동력, 장소 등 경비가 증가해요. 그리고 발효 손실이 증가합니다. 발효 손실은요, 그 발효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발효 시간이 길면 발효 산물이 많이 발생이 되고 많이 휘발이 되기 때문에 발효 손실이 죄송합니다. 발효 손실이 커지고요. 두 번째, 발효 시간이 짧으면 그 이산화탄소의 생성과 휘발이 적기 때문에 발효 손실이 작다. 이렇게 또 연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폰지 반죽의 밀가루를 증가할 경우 보도록 하죠. 스폰지 발효 시간은 길어지고 본반죽의 발효 시간은 짧아진다. 두 번째, 본반죽의 반죽 시간이 짧아지고 플로아 타임도 짧아집니다. 세 번째, 반죽의 신장성이 좋아져 성형 공정이 개선이 됩니다. 네 번째, 부피 증대, 얇은 기공막, 부드러운 조직으로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고요. 다섯 번째, 풍미가 강해집니다. 스폰지 도우법의 단점인 노동력과 제조 시간의 증가를 줄일 방법은 마스터 스폰지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스터 스폰지법은요, 하나의 스폰지 반죽으로 2개에서 4개의 도우를 제조하는 방법을 마스터 스폰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트레이트법과 스폰지법을 두 강에 걸쳐서 이렇게 봤고요. 나머지 제조법들은 이 스트레이트법과 스폰지법의 변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법과 스폰지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기억을 하여야만 지금부터 우리가 또 배우는 다른 제조법들을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액체 발효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 발효법은요, 스폰지법에 있어서 스폰지법에 4가지 재료 있잖아요. 거기에서 밀가루를 제외한 이스트 푸드 물에다가 그리고 이스트에 먹인 설탕과 pH 조절 목적으로 분유 등을 섞어서
두세 시간 발효를 시킨 액종을 만들어 사용하는 그 스폰지 도우법의 변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미국 분유협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드미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완충제 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도 pH가 빨리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액체 발효법은 이스트 푸드, 물, 설탕인데 이게 일정하지가 않는 거야. pH가 숙성이. 어느 날은 pH가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늦게 떨어지고 이게 일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핸들링하는 게 바로 분유다. 분유를 가지고 핸들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뭐 완충작용인다고 pH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발효를 늦추는 효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분유를 뭐 왕창 집어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유 이외의 재료를 집어넣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변동폭을 조절하는 것을 분유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분유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액체 발효법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 공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합표 작성, 두 번째 재료 계량, 세 번째 액종 만들기, 네 번째 본반죽 만들기, 다섯 번째 플로아 타임,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패닝, 2차 발효, 굽기 냉각. 예. 저 액종 만들기와 본반죽, 플로아 타임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그 액종 배합표를 보도록 하죠. 배합표에서 액종. 자, 물, 생이스트, 이스트, 푸드, 탈취분유, 설탕. 탈취분유가 0에서 4.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안 넣을 수도 있고 넣으면 4까지 넣는다. 이것은 이 네 가지 재료를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서 pH의 변화로 발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데 너무 이제 빨리 pH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발효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분유로 조절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94페이지 보도록 하십시오. 본반죽, 본반죽의 액종을 비롯한 그 빵의 특징을 지우는 부재료가 이제 첨가가 되면서 본반죽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액종 만들기에 있어서 그 반죽의 온도가 또 중요합니다. 액종의 온도는 30도가 되겠습니다. 30도. 팁을 보도록 하죠. 액종의 배합 재료 중 분유와 탄산, 칼슘, 염화 암모늄을 완충제로 넣는 이유, 발효하는 동안 생성되는 유기산과 작용하여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즉 발효 시간을 조절하는 거죠. 두 번째, 액종의 발효 완료점은 pH로 확인하는 거. pH가 4.2에서 5.0이 최적인 상태. 세 번째, 액종이 발효하는 동안 생성되는 기포를 제거할 목적으로 쇼트닝, 실리콘 화합물, 즉 실리콘 수지, 탄소수가 적은 지방산을 소포제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기포를 제거하는 거죠. 그 액종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포가 많으면 발효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탄산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포를 제거하면 그 기포가 제거되면서 그게 이제 탄산이 없어지니까 발효가 이제 촉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목적입니다. 소포를 시키는 이유는 탄산을 제거시키고 발효를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나머지 것들은 스폰지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장단점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종법의 장점, 단백질 함량이 적어 발효 내구력이 약한 밀가루로 빵을 생산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약한 밀가루, 발효 내구력이 약한 밀가루.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우리나라 그 우리밀 있죠.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우리밀 같이 그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이 적은 거에 이 액종 발효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밀을 이용한 빵 만들 때 좋겠죠. 한 번에 많은 양을 발효시킬 수 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효 손실에 따른 생산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와 탱크 설비가 이루어져 있어 공간과 설비가 감소가 되고요. 균일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점이 있죠. 단점은
환원제와 연화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화제 사용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연속식 제빵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속식 제빵법의 세 줄의 정의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줄의 정의를 제가 한번 읽겠는데요. 이 세 줄의 정의를 예문으로 해서도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액체 발효법이 더 발달된 방법으로 공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기계적인 설비를 사용하여 적은 인원으로 많은 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밀폐된 발효 시스템으로 인한 산화제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1차 발효실, 분할기, 환목기가 뭐냐면 둥글리기 기계입니다. 둥글리기 기계, 중간 발효기, 성형기 등의 설비가 감소되어 공장 면적이 감소되겠습니다.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8번의 디벨로퍼가 되겠습니다. 디벨로퍼. 3에서 4기압 하에서 30분에서 60분간 반죽을 발전시켜 분할기로 직접 연결시킵니다. 디벨로퍼에서 숙성시키는 동안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핍되면 그 산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산화는 이제 반죽에 탄력을 부여하거든요. 산소가 부족하면 반죽이 퍼져요. 그래서 기계적인 교반과 산화제에 의해 반죽을 형성시킨다. 탄력을 부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속식 제빵법의 장점은 뭔지 96페이지에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장점, 발효 손실 감소. 발효 시간이 짧으니까 발효 손실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설비 감소, 설비 공간 감소, 설비 면적 감소, 노동력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점은요, 일시적 기계 구입 비용의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산화제를 첨가하기 때문에 발효향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재반죽법입니다. 이 재반죽법은요, 분류상 그 스트레이트법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스펀지법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스펀지법의 모양새를 취하지만 이게 이제 스트레이트법에 속하냐 스펀지법에 속하냐는 분류적인 시험 문제에 있어서의 정답은 재반죽법은 스트레이트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97페이지 하나 더 본다고 한다면 장점만 보겠습니다. 재반죽법의 장점, 반죽의 기계 내성이 양호하다. 그리고 스펀지 도우법에 비해 공정시간이 단축이 된다. 그리고 균일한 제품 생산, 식감과 색상이 양호하다가 그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노타임 반죽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타임 반죽법은요, 지금 노타임 반죽법을 정의한 이 세 줄이 시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줄 정독하겠습니다. 이스트 발효에 의한 밀가루 글루텐의 생화학적 숙성을 화학적 숙성으로 대신하는 건데, 그 화학적 숙성제의 산화제와 환원제의 사용으로 대신하는 거죠. 믹싱 시간과 발효 시간을 단축하며 장시간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합 후 정용 공정을 거쳐 2차 발효를 하는 제빵법이 되겠습니다. 이 노타임 반죽법에 사용되어지는 산화제와 환원제를 보면, 산화제는 요오드 칼륨과 브론산 칼륨, 요오드 칼륨은 속효성, 그러니까 산화의 역할을 반죽하는 동안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브론산 칼륨은 지효성, 그러니까 빵을 반죽을 하면서 그 발효를 하고 만드는 과정 2차 발효, 이 지속적으로 전체 공정에서 산화작용을 유도하는 유도하는 그런 산화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원제 L-시스테인은 SS 결합을, SS라는 게 황과 황의 결합인데, 이게 단백질을 구성하는 채소 단위가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에 붙어 있는 그 끝자락에 황이 붙어 있는데, 황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L-시스테인이라고 하는 환원제가 절단을 하고요. 프로타제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 이러한 분해 효소로 환원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노타임 반죽법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장점은 반죽이 부드러우며 흡수율이 좋아요.
반죽의 기계 내성이 양호하고 빵의 속결이 치밀하고 고르고 제조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단점은 제품의 광택이 없고 제품의 질이 고르지 않고 맛과 향이 좋지 않고 반죽의 발효 내성, 내구성이랑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성이 떨어지겠습니다. 스트레이트법을 노타임 반죽법으로 변경할 때의 조치사항. 스트레이트법을 노타임법으로 물 사용량을 1에서 2% 정도 줄입니다. 설탕 사용량을 1% 감소를 시키고요. 이스트 사용량을 0.5에서 1% 정도 증가시키고요. 브론산 칼륨, 요오드 칼륨, 아스코르빈산이 비타민 C인데 산화제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L시스테인을 환원제로 사용하고요. 반죽 온도를 30에서 32도로 맞춥니다. 다음에는 이제 비상 반죽법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문에 빠르게 대처할 때 표준 스트레이트법 또는 스펀지법을 변형시킨 방법으로 공정 중 발효를 촉진시키고 전체 공정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비상 반죽법이라고 하고요. 이 비상 반죽법에 있어서는 선택적 조치와 그리고 필수 조치가 있죠. 선택적 조치와 필수 조치. 이 선택적 조치와 필수 조치를 잘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택적 조치 보면은 그 이스트 푸드 사용량 증가, 식초 첨가, 분유 감소, 소금물을 1.75% 감소. 이렇게 이제 이건 선택적인 거. 필수 조치는 반죽 시간을 20에서 30% 증가, 설탕 사용량 1% 감소, 1차 발효 시간, 비상 스트레이트법일 경우에는 15분에서 30분. 비상 스펀지법은 최소 30분 이상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30분 이하로 시킬 거라면 굳이 비상 스펀지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상 스펀지법은 아무리 단축을 시킨다 할지라도 30분 이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죽의 온도는 30도, 이스트는 2배, 물의 사용량을 1% 감소입니다. 여기서 물의 사용량을 1% 정도 감소시키면 반죽의 기계에 대한 적성이 향상되고 이스트의 활성을 높입니다. 감소라고 제가 예전에 이제 감소였는데 이제 증가죠. 증가. 그래서 그 다른 책들과 혹시 다르게 제가 이제 증가라고 쓴 것은 이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의 출제 기준이 증가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제가 그 생각을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실수를 했네요. 비상 스트레이트법으로 변경시키는 방법을 제가 이제 도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98페이지 도표. 자, 보면은 63%의 물을 64%로 1% 증가. 자, 생이스트 2%죠. 2배 증가니까 4%. 설탕 1% 감소니까 4%. 반죽 온도 30도로 올리니까 30도. 그 다음에 믹싱 시간을 20에서 30% 증가하니까 22분 정도. 그 다음에 1차 발효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자, 여기서 30분 이상이 또 되면은 또 비상 스트레이트에 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하자는 게 비상인데. 그래서 1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이 도표 안에서 별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필수 조치 항목이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배합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99페이지 3번에 보면 비상 스폰지법으로 변경시키는 방법을 보도록 하지요. 스폰지 배합비에서 변경해야 할 사항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지 밀가루 양을 80%로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할 물의 양을 1% 증가시켜 그 전부 스폰지에 첨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트의 양을 2배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설탕의 양을 1% 정도 감소를 시킵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폰지 및 본반죽 공정에서 변경시킬 항목들입니다. 스폰지 반죽 온도를 30도로 조절하고요. 그 스폰지 혼합 시간을 50% 정도 증가시키고요. 스폰지 반죽의 발효 시간을 30% 이상, 죄송합니다. 30분 이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반죽의 혼합 시간을 20에서 25% 증가시키고 본반죽의 온도를 30도로 맞추시고 플로아 타임을 10분. 여기서 스폰지의 온도도 30분, 본반죽의 온도도 30도, 그리고 본반죽의 온도도 30도.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믹싱 시간 증가, 그리고 스폰지 반죽의 발효 시간이 30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점과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반죽법의 장점은요, 비상시 대처가 용이하다는 거, 그리고 제조 시간이 짧아 노동력과 임금이 절약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부피가 고르지 못할 수가 있고요, 이스트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피가 고르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핸들링을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발효의 진행, 이 발효의 진행에 의한 부피의 일정하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지, 뭐 부피가 울퉁불퉁하다 뭐 이런 뜻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찰리우드 제빵법입니다. 이 찰리우드 제빵법 할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발효 음식이죠. 그렇다면 빵의 발효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빵을 만드는 곡류의 숙성을 발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숙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스트가 만들어내는 분해 산물과 이스트가 분비하는 효소, 그리고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효소, 이러한 효소, 그리고 이제 에 의해서 곡류가 분해되는 것을 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숙성을 시킬 때 이스트만 가지고 숙성을 시키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이게 숙성과 동일한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믹서의 힘으로도 동일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숙성을 이스트에 의해서의 숙성을 생화학적 숙성, 그리고 화학 첨가물에 의한 숙성을 화학적 숙성, 그리고 기계의 힘에 의한 숙성을 기계적 숙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은 숙성이라고 정의되어 있지만은 결과값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제 천연 발효빵이 있는데, 이 천연 발효빵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숙성과 기계적인 숙성을 배제하고 그 발효 미생물에 의한 숙성을 이용한 게 이제 그 천연 발효 빵이죠. 근데 이제 천연 발효 빵은 또 공장제 이스트만을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공장제 이스트 이외에 다른 균류인 유산균과 초산균과 그리고 자가 채취 배양한 효모균류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숙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화학적인 숙성, 기계적인 숙성을 앞으로는 좀 배제하면서 생화학적인 숙성, 그러니까 발효 미생물에 의한 숙성이 더 앞으로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찰리우드 제빵법은 그 세 가지 숙성 중에서 기계적인 숙성을 이용한 빵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신다면 이 찰리우드 제빵법을 잘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타임 반죽법이 이제 화학적 숙성의 대표적인 제품이 되죠. 찰리우드 제빵법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찰리우드 지방에서 고안된 기계적 숙성 방법으로 초고속 반죽기를 이용하여 반죽함으로써 초고속 반죽법이라고도 한다. 기계적 숙성 반죽법으로 이스트 발효에 따른 생화학적 숙성을 대신한다. 초고속 믹서로 반죽을 기계적으로 숙성시킴으로 플로아 타임 후 분할한다. 그리고 공정 시간이 줄어드니 제품의 발효향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 특징을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제 8강을 마치고요. 내용 자체가 좀 되게 딱딱하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접하지 못한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고, 혹시 저 모니터로 보면서 졸고 있는 건 아니시죠? 우리 8강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다음 9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좀 쉬고 정신 차리시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